우리 우주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우리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저 너머에서 장엄하고 헤아릴 수 없는 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광채는 수백만 년이 지나야 우리에게 도달할 겁니다. 거대하고 신비로우며 무한히 먼 우주의 실체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교향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별, 행성, 은하, 엄청난 크기의 성단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도 자극하며 이 광활한 우주의 미개척지를 관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중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빛의 눈부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반짝이는 별들 너머에 우리 지구만큼이나 풍요롭고 어쩌면 더 복잡한 세계가 존재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여행자가 있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와 시간의 아득한 메아리 속을 여행하며 거대한 천체 구조를 발견할 겁니다. 생명을 탄생시킨 원소들이 탄생한 별들의 빛나는 중심부에서부터 수십억 개의 세계를 품고 있는 소용돌이 치는 은하까지 여행의 각 단계마다 점점 더 많은 수수께끼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공간과 시간의 규모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한계를 심각하게 시험할 겁니다. 우주 여행자로서 우린 이 광대함 앞에서 한낱 입자에 불과합니다. 우린 함께 우주라는 이 무섭고도 매혹적인 공허 속에서 가장 큰 존재와 가장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주는 우리에게 무한해 보이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원소의 규모 또한 무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바로 아원자 입자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크기는 1m 정도이며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기준점입니다. 예리한 시력으로 수 킬로미터 밖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분의 1mm 단위의 세부 사항도 알아낼 수 있죠. 하지만 측정 장비를 사용하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원초적 구성 요소인 쿼크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을 만큼 멀리까지 말이죠. 원자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선의 입자 충돌기를 비롯한 광범위한 연구 덕분에 이제 모든 원자는 핵과 하나 이상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 즉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음전하와 양성자의 양전하로 인해 이 두 원소는 전자기력의 작용에 의해 서로 붙잡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을 지배하는 4대 힘 중 하나입니다. 원자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전자기력, 원자핵을 서로 붙잡는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후자의 역할은 설명하긴 다소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의 중심부에서 핵 융합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원자 입자의 방사성 붕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본적인 상호작용이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중력입니다. 즉, 중력이죠. 중력의 강도는 무엇보다도 해당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력은 우주적 규모에서는 매우 존재하지만 원자 수준에서는 그 역할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답은 그렇답니다. 핵의 중심에는 물질의 다른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쿼크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관해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더 잘 이해하려면 원자의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고려되는 원소에 따라 다르지만 0.1나노미터라는 크기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원자 규모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원자는 일부 단순화된 표현과는 달리 물질의 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공공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원자의 크기는 0.1나노미터 정도이지만 원자의 핵의 크기는 미터입니다. 따라서 핵은 원자 자체보다 10만 배 더 작습니다. 이 차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원자가 축구장 크기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표현에서 핵은 얼마나 클 것 같나요? 선수의 크기일까요? 축구공, 레드카드? 아니요. 원자핵의 크기는 경기장 중앙에 놓인 구슬의 크기일 겁니다. 하지만 핵이 그렇게 작다면 왜 원자에 그런 크기를 부여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전자는 기본점 입자입니다. 전자는 크기나 치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거의 모든 질량은 원자 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이 본질적으로 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우린 또한 전자가 핵 주위를 양자화된 궤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존재 확률은 장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실험적 측정 없이는 이론적 계산을 통해 주어진 원자핵 주변의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전자는 신비한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는 확률적 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원자에 대해 우린 원자핵에서 전자의 최대 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의 거리에 따라 원자의 크기가 약 0.1나노미터로 정해집니다. 이제 쿼크의 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자가 원자에 일정한 지름을 부여하는 것처럼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지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원자와 마찬가지로 쿼크는 점과 같은 입자로 간주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쿼크는 크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크기가 있다 해도 0.18나노미터 미만일 겁니다. 이는 원자보다 1000배 더 작고 원자보다 10만 배 더 작은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정도의 크기는 우리가 개념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세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척도로 비교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쿼크의 대체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1m짜리 물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게트는 어떨까요? 이제 우린 핵을 표현하기 위해 1000배 더 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즉, 1km 길이의 물체를 찾아야 하죠. 약 828m 높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부르즈 칼리파가 딱 맞을 것입니다. 쿼크와 원자 핵이 있으니 이제 원자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10만 킬로미터 길이의 원자가 필요합니다. 지구의 지름이 12,700km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멀리 우주로 눈을 돌려야 하죠. 지름이 11만 6,000km인 토성이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따라서 원자는 우리에게는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 물질의 다른 구성 요소와 비교하면 거대한 존재입니다. 원자에 이어 쿼크와 전자 같은 소립자는 크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토성 앞의 바게트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다소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 주변 세계의 상대적인 광대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 자체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물방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질문이 제기되고 나면 답은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중 우주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한의 불안한 광대함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현재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심오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저 너머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원자와 그 구성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무한히 큰 우주를 향한 환상적인 서사시 여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은 원자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가장 논리적인 대답은 바로 분자입니다. 실제로 분자는 여러 원자의 결합으로 인해 때로는 매우 단순하고 때론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기 위해 물 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이름은 H2O입니다. 크기는 나노미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물 한 방울은 3의 10의 20승을 곱한 값의 물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양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3천억 개의 분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수보다 3천억 배나 많은 양이죠.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밀리미터의 크기의 물방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린 또한 이 물방울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번식이 가능한 단세포 유기체, 가장 작은 것은 수백 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러한 유기체의 생존에 필요한 유전 물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죠. 반면에 인간 세포는 마이크로미터의 범위입니다. 즉 1mm보다 1000배나 작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 이 마이크로미터의 길이인 대부분의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서인도 제도 대학의 연구원들은 맹그로브 샘플에서 거대한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티오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필라멘트 모양의 박테리아의 개별 세포는 길이가 최대 2cm에 달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미생물의 크기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실 이 박테리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을 이끈 연구자 중 한 명인 올리비에 그로스는 에베레스트 산만한 영장류를 관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물 한 방울의 크기로 보더라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우주의 스케일을 향해 계속 올라갈 때입니다. 여전히 물 한 방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의 크기 척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터 단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양에 도달하려면 2만 개 이상의 물방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덮고 있는 모든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방울이 있는지 물어보면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계산을 재밌게 해봤는데 그 결과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2에서 400경 방울의 물입니다. 이는 한 방울의 물 분자수보다 약 10만 배 더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나요? 같은 생각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자신의 규모와 아름다운 푸른 지구의 규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평균 신장을
1.7m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차례로 늘어놓는다면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 인간 사슬은 지구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지구의 중심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길어질까요? 아니면 지구와 달의 거리와 같을 정도로 길어질까요? 현재 지구상에 79억 명의 인간이 있다고 추정하면 약 1340만 킬로미터의 길이가 됩니다. 이는 지구의 지름인 약 12700km를 훨씬 넘는 거리죠. 또한 지구 둘레인 약 4만 킬로보다 훨씬 더 깁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지구와 달의 거리를 커버하기에 충분할까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연위성은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40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여러 행성에 도달하기에는 인간의 사슬은 너무 짧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하죠. 바로 금성입니다.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는 시대에 따라 4,300만에서 2억 5,600만 킬로미터로 다양합니다. 이는 두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수십 년에 걸쳐 두 행성은 끝없는 주기로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멀어집니다. 우린 이제 우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태양계 안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 자체가 우주의 먼지일 뿐이지만 그 규모는 이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성 공허에 점점이 떠있는 거대한 천체들에 대한 경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장 큰 텔루르 행성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텔루르 행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면 암석과 금속으로 이뤄진 암석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스 행성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높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인 물이 고체 또는 액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텔루르 행성이 4개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증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명왕성이 목록에서 빠진 것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실수가 아니죠. 실제로 명왕성은 작은 크기와 불규칙한 궤도 때문에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지만 2006년 8월 국제천문연맹의 투표에 따라 외소행성 지위로 격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에리스, 세레스, 마케마케, 하우메아와 함께 태양계에서 가장 큰 외소행성 중 하나로 지름이 약 2,400km에 달하죠. 따라서 지구보다 6배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체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가장 큰 샤로는 명왕성의 절반이 넘는 크기죠. 마치 우리 달이 화성 크기인 것과 같습니다. 다시 텔루르 행성으로 돌아가서 어느 것이 가장 클까요? 금성일까요? 아니요. 연단 맨 위에 있는 것은 지구입니다. 맨 아래는 수성입니다. 지구보다 거의 3배 더 작고 질량은 20배나 더 적은 수성은 말 그대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구보다 거의 2배 더 작은 화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소 열악한 환경을 가진 금성입니다. 지구보다 92배 더 높은 대기압, 462도씨의 열, 황산비, 시속 400km의 바람으로 목자의 별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기 구성이 달랐다면 금성은 우주 식민지화 프로젝트의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1.16배 작고 중력도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금성에는 물이 존재하지만 주로 대기 중에 수증기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얼어붙은 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금성과의 거리와 금성의 대기로 인한 기술적 문제를 고려할 때 금성 식민지화는 아마도 영원히 유토피아적인 꿈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우린 이제 지구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텔루르 행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달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내려면 가스 거성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타이탄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토성 궤도를 돌고 있는 화성만큼이나 큰 거대한 위성입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니메데입니다. 이 위성은 가스 거성의 다른 91개 정도의 위성을 압도합니다. 지름이 5268km로 수성보다 8%, 타이탄보다 2% 더 큰 이 위성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달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구성으로 인해 텔루르 행성보다 질량이 다소 적습니다. 가니메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위성 중 가장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크기는 더 크지만 질량은 수성의 45%에 불과합니다. 이는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됩니다. 논리적으로 가니메데가 태양계 위성의 왕이라면 그 고향 행성인 목성은 여왕입니다. 지구보다 11배 더 크고 318배 더 거대한 목성은 진정한 우주의 괴물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암석 행성과 위성을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죠. 실제로 1300개 이상의 지구를 삼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름이 14만 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모든 행성을 쉽게 외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성을 포함해서 고리를 세지 않는다면 돌풍과 폭풍, 거대한 허리케인에 의해 휘몰아치는 목성의 대기는 주로 별과 마찬가지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중심에는 단단한 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하지만 14배에서 18배 더 거대한 물질 덩어리입니다. 이 돌로 된 핵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철과 니켈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금속 코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또한 그레이트 레드 스팟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지구를 3번이나 삼킬 수 있는 거대한 크기의 타원형 폭풍이죠. 표면을 휘감는 격렬한 바람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론 시속 1400km를 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지구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강한 바람은 시속 400km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처럼 피를 말리는 묘사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성은 지구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궤도에 있는 소행성과 해성을 비껴가는 보호 역할을 하죠.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이 가스 거인의 일련의 우주 충돌로 인해 지구에서 생명체가 완전히 전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믿기도 합니다. 태양계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물체가 있습니다. 암석과 얼음덩어리들이 빠른 속도로 표류하며 우리와 충돌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 궤도 뒤에 소행성대나 해왕성 뒤에 카이퍼 벨트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더 교활한 소행성들도 언젠가 지구와 충돌하기 위해 음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우주의 다양한 위협을 피한다고 해도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위협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태양입니다.
창조주의자, 파괴자인 태양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믿음의 중심에 자리해 왔습니다. 태양 광선은 대기를 따뜻하게 하고 식물의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태양이 없었다면 우린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50억 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우리 별의 비극적인 종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별은 황색 외성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피는 130만 개의 지구를 품을 수 있을 만큼 큽니다. 만약 우리 행성의 지름이 1.2cm라면 태양은 1.4m가 될 겁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조차도 이에 비하면 10배나 작습니다. 태양만 해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별은 아직 최종 크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약 46억 년이 된 우리 별은 수명이 절반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부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심 온도는 섭씨 약 1500만 도에 이릅니다. 이 핵융합은 태양의 열과 복사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태양의 연료가 모두 소진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붉은 거인으로 팽창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으로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를 형성합니다. 이 고에너지 반응은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켜 별을 팽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력은 태양을 압축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균형이 우리 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수소가 소모됨에 따라 핵의 헬륨 양이 증가합니다. 결국 핵융합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은 핵이 수축할 정도로 충분히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핵의 외부층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수소 융합 영역은 핵을 넘어 태양의 외층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핵 바깥의 수소는 핵 융합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별은 붉은 거인으로 변모하기 시작할 테죠. 핵 융합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핵은 계속 수축하고 태양의 외층은 팽창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별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수성을 삼킨 다음 금성을 삼킬 것이지만 지구의 운명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성은 태양이 팽창하기 시작하는 영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붉은 거인이 됩니다. 태양이 팽창함에 따라 태양의 복사열은 상당히 증가할 겁니다. 태양 표면은 이전보다 더 뜨거워져 광도가 증가합니다. 결국 태양은 태양풍과 물질 분출의 형태로 외층을 우주로 내보낼 겁니다. 이렇게 배출된 층은 태양 중심부 주변에 가스와 먼지로 둘러싸인 외피를 형성하여 행성 성운을 만듭니다. 이것이 적색 거성 단계의 끝입니다. 남은 것은 한때 찬란했던 별의 유일한 흔적인 백색 외성이라고 불리는 조밀하고 뜨거운 핵뿐입니다. 이 백색 외성은 주로 헬륨과 탄소로 구성됩니다. 더 이상 연료를 태우진 않지만 한동안 계속 빛을 내며 잔여를 방출할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식을 겁니다. 그것은 빛을 멈추고 우주의 어둠 속에서 어두운 유물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말은 우울한 달콤함이죠. 초신성이라는 엄청난 우주 폭발로 죽는 초질량 별의 운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별과 천체는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성 공허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아직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발견의 항해를 떠나보세요. 무한히 작은 우주에서 시작하여 태양계의 한계에 도달했다면 이제 더 멀리 나아갈 차례입니다. 훨씬 더 멀리요.
이제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향한 여정을 계속할 테니 준비하세요. 우리는 함께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물체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목성이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수조 개의 은하계에는 우리 행성을 외소행성처럼 보이게 하는 크기의 별이, 궤도를 도는 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작은 별에 비유할 수 있는 외계행성 말이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물질이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핵융합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온도와 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그 결과 거대한 행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외계 행성은 목성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더 거대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발견되어 지구에서 약 37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플러 1647b 외계행성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2016년 6월에 발견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행성 중 가장 큰 행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량과 지름은 목성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 1647b는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주 외계행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태양과 비슷한 두 개의 별을 공전한다는 뜻이죠. 이 특별한 별들의 배열은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한 모래행성 타투인을 연상시킵니다.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따르면 케플러 1647b는 이 쌍성계 궤도를 도는데 약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이 행성이 이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케플러 1647b는 가스 행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에 목성이나 토성처럼 암석 위성이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쌍안경으로 센타우리 자리를 가리키면 태양과 비슷한 젊은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불과 31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의 이름은 HD 11408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도는 외계행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별의 이름을 따서 HD 11408b로 명명된 이 별은 또 다른 가스 거성입니다. 이 별의 놀라운 점은 그 반지름이 우리가 사랑하는 목성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량은 8배나 더 큽니다. 지구의 질량의 약 2500배에 달합니다. 정말 거대하죠?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이 슈퍼 목성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목성이 항성과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까지의 거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 결과 공전 주기가 110일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목성은 태양을 공전하는데 1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먼 가스 거성인 해왕성은 완전히 공전하는데 165년이 걸립니다. HD 11408b는 또한 반경과 질량이 결정된 가장 어린 가스 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행성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와 질량을 결정하는 현재 모델에 따르면 우리의 슈퍼 목성은 이렇게 젊은 가스 거성에 비해 밀도가 약 2배에서 3배나 높습니다. 이 이상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측정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발견은 항상 데이터를 여러 번 확인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천문학자들이 사용한 모델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D 114082b가 이상현상일 가능성도 있죠. 비정상적으로 큰 단단한 핵을 가진 일종의 우주적 규모의 오류로 그 놀라운 밀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이 수수께끼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으려면 더 많은 발견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우주 이상현상에 대해 말하자면 AB 오리개 B라고도 알려진 AB 오리개 B의 사례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성의 9배 질량을 가진 가스 거대 외계 행성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거대한 행성이죠. 지구에서 약 508광년 떨어졌습니다. 이 행성을 장관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엄청난 질량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행성이 형성되는 가스와 먼지 원반에 묻혀있는 최초의 직접 관측된 외계 행성이라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원시행성 원반이라고 합니다. 별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중심 첨삭입니다. 원반을 구성하는 물질은 첨착에 의해 응축되어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핵을 형성합니다. 이 코어가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차례로 기체를 축적합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이 가스 거대 행성을 형성할 때까지 말이죠. 두 번째 가설은 원반 불안정성 가설입니다. 이것은 중력의 영향으로 원시 행성 원반의 일부가 붕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붕괴는 물질을 응축시켜 암석핵이 없는 가스만 있는 행성을 형성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거의 93배에 달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AB 오리개 B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원반 불안정성 모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을 둘러싼 원시 행성 원반의 나선형 팔의 모양도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AB 오리개 B의 별 주변 형성에 직접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원반 불안정성을 통해 가스 거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행성 형성에 대한 표준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측이죠. 지금까지 관측된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태양과 해왕성 사이의 거리를 넘지 않는 항성 주위의 궤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B 오리개 B는 태양에서 해왕성보다 3배나 먼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상한 거대 행성에 대해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사실 이 행성은 임신 중인 태아처럼 형성 과정의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갈색 외성이 아닌 행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최대 크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안정된 수소 융합 과정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작아서 중단된 별입니다. 이 별들은 별과 행성의 중간에 위치하며 결코 빛을 발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AB 오리개 B의 발견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새로운 천문학적 관측은 현재의 이론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행성 형성은 매우 복잡하고 지저분하며 아직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놀라움에 대한 발견을 계속할 겁니다. 이번에는 텔루르 행성, 즉 암석 행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슈퍼 목성이 있는 것처럼 슈퍼 지구도 있는데 이 행성들은 우리의 푸른 행성을 작은 달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HD 219134b입니다. 2015년
7월 30일 발견이 발표되었을 때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지구와 가장 가까운 텔루르 외계 행성이었습니다. 불과 21광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타이틀은 4.2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켄타우리 B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HD 219134B는 여전히 매우 가깝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곳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별은 거주 가능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탐험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해 보입니다. 표면 온도가 400도를 넘나드는 진정한 용광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HD 219134B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행성이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이웃 텔루르 행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성과 밀도 면에서 우리 행성과 비슷한 슈퍼지구 HD 219134B는 무엇보다도 반경과 질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는 지구보다 각각 1.6배, 4.5배 더 큽니다. 거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암석 행성 중 가장 거대한 행성으로 여겨지는 이 행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은 케플러 10C입니다. 이 외계 행성은 2011년에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약 560광년 떨어진 용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텔루르 행성 중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지구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케플러 10C의 발견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거대 지구는 지구보다 질량이 17배 더 크고 반지름이 2배 더 넓습니다. 하지만 밀도는 동일합니다. 이 행성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론가들은 이러한 행성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특정 질량을 넘어서면 고체 물체가 주변 기체와 자신이 생성하는 기체를 포집하여 점차적으로 가스 거성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계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케플러 10C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별에 대한 초기 관측은 그 크기만 암시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해왕성과 같은 행성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케플러 10C의 질량이 마침내 측정되었을 때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나이에 관한 겁니다. 이 거대한 행성의 나이는 약 100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1세대 별들은 이제 막 수명 주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암석 행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무거운 원소는 우주에 그다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에는 분명 지구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오래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 있는 세계는 유기체가 진화하고 다른 행성으로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초대형 텔루르 행성 중에는 고질라라는 별명을 가진 행성, 즉 TOI-849b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행성도 있습니다. 나사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 행성이 가스 거인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 행성에서는 가스 봉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보다 3.5배 더 크고 40배 더 거대한 고체만 존재할 뿐이죠. TOI-849b는 해왕성과 크기는 거의 같지만 질량은 2.3배나 더 큽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같은 크기의 행성 중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스 거성의 잔여핵에 불과하기 때문에 슈퍼지구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토성이나 목성이 가스 외피를 잃을 경우 TOI-849b는
토성이나 목성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TY849b가 별에 매우 근접한 궤도를 돌고 있어 하루도 안 되어 별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우리보다 2000배 더 많은 방사선을 받습니다. 가스증이 별에 의해 휩쓸려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TY849b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가스 거성핵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TY849b의 가스 봉투가 실제로 별에 의해 날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그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언젠가는 더 자세한 관측을 통해서만 이 행성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망원경의 센서가 더 많은 괴물 행성을 가리키게 되어 천체 물리학자들의 모델이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주에서 가장 큰 천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 싶다면 행성에만 국한할 순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높은 곳, 즉 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태양계에서 지름 1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태양에 비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비하면 위풍당당하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별에 비하면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최근까지 이 기록은 5,0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계에 있는 붉은 초거성인 VY 카니스 마조리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크기가 무한대로 보이지만 지름이 20억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에 약 13배에 달합니다. 만약 VY 카니스 마조리스가 우리 태양 대신에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 태양계를 목성까지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클 겁니다. 따라서 그 크기는 우리 별의 약 1500배로 에펠탑과 비교하면 축구공보다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별은 VY 카니스 마조리스가 아니라 UY 스쿠티입니다. 9,500광년 떨어진 소비에스키 방패 자리에 위치한 또 다른 붉은 초거성이죠. 태양보다 1700배나 더 큰 이 천체는 태양계 중심에 위치한다면 토성까지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질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UI 스쿠티가 가장 큰 별이지만 가장 거대한 별이라는 타이틀은 R136A1에게 돌아갑니다. 이 별의 무게는 약 250 태양 질량인 반면 천체 물리학자들의 별의 한계는 150 태양 질량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R136A1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로 1000만 개의 태양을 합친 것만큼 밝게 빛납니다. 은하수에 가까운 외소 은하인 대마젤란 성운의 타란툴라 성운 안에 위치해 있어 관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별은 태양의 10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9개의 별이 모여있는 R136 초거대 성단에 속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R136 성단의 일부인 R136A 그룹의 모든 별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여러 번의 측정과 관측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R136A1은 티란툴란 성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성운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운 중 가장 큰 성운이기도 합니다. 이 성단은 약 1000광년에 달하는 광대한 우주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약 95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이죠.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측 대상이죠. 타란툴라 성운은 별의 형성과 소멸하는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우주의 경이로움이기도 합니다. 1987년 성운 내에서 화려한 초신성이 발생하여
천문학자들이 이 엄청난 우주 현상을 가까이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온 성운도 이 성운군에 속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근처의 하늘에서 육안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이 성운은 우주를 관측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밝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운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보름달이 덮고 있는 하늘보다 4배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죠. 크기는 약 24광년이지만 지구와 가까워서 잘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또한 강렬한 자외선을 방출하는 뜨거운 젊은 별들 덕분에 반짝이는 색을 띠게 됩니다. 이 빛은 주로 수소와 같은 주변 가스를 역이시켜 다양한 가시광선으로 빛나며 성운의 특징적인 광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성단 형성의 이상적인 영역인 대부분의 성운의 경우입니다. 성운은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운에는 별 형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운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붕괴하면 성운핵으로 알려진 물질이 집중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운핵은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진 가스와 먼지에 밀집된 클러스터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핵에서 핵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물질은 계속 축적되고 붕괴됩니다. 이 이벤트는 새로운 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성운 내에 많은 수의 원시 별핵이 형성되면 결국 성단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단의 별들은 공통의 기원을 공유하며 종종 중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단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개방성단입니다. 이는 거대하고 뜨거운 젊고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성단입니다. 개방성단은 일반적으로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별을 포함하며 비교적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주로 개방성단보다 더 오래되고 덜 거대한 별들로 구성된 성단입니다. 구상성단은 일반적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별을 포함하며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상성단은 구형 구조로 인해 구형 모양을 띠기 때문에 구상성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은하계에서만 150개 이상의 성단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헤라클레스 자리의 큰 성단인 M13입니다. 지구에서 약 22,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M13은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거대하면서도 매우 작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경 약 145광년에 구해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별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하늘에서 겉보기 지름은 보름달의 절반 정도입니다. M13 성단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약 120억에서 130억 년을 전의 것입니다. 따라서 약 140억 년 전에 탄생한 우주 역사에서 아주 초기에 형성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은 주로 질량이 낮고 금속성이 낮은 별들입니다. 즉,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비교적 소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 성단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1974년 M13은 언젠가 외계 문명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길 바라며 성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은하수에 작은 초록색 인간이 없다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죠. 안드로메다는 어떨까요? 결국 외소 은하를 제외하면 안드로메다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드로메다와 은하수는 빠른 속도로 서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젠가는 두 은하가 충돌하여
밀코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약 40억 년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세요. 은하수의 반경은 약 52,850광년입니다. 반면에 안드로메다는 반경이 거의 11만 광년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보다 2배에서 5배 더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은하보다 25% 더 밝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안드로메다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은하인 IC1101에 비하면 작은 은하이죠. IC1101은 10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가장 먼 곳에 있는 거대한 타원 은하입니다. 지름은 600만 광년입니다. 또한 10만억 개가 넘는 별이 모여 있어 은하수보다 2000배나 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죠. 하지만 2022년 2월 왕자에 도전하는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은하는 1630만 광년 길이의 우주 괴물인 알시온입니다. 실제로 알시오네아는 은하라기보단 전파 은하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정한 파장에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파 은하는 활동적인 초질량 핵에서 나오는 강렬한 전파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 특징이죠. 전파 은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이중엽 전파 은하 그리고 이중 Z 전파 은하입니다. 전자는 중앙핵의 양쪽에 두 개의 대칭적인 엽이 있는 Y자 또는 X자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엽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방출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하 한가운데에 활동하는 초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죠. 이중 분출 전파 은하는 중심핵에서 빛에 가까운 속도로 분출되는 좁은 물질 Z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중 Z 전파 은하는 달리 확장된 로브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파 은하의 행동은 그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자는 주변 물질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것은 전파를 포함한 다양한 파장의 방사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파 방출은 주로 중앙 블랙홀 부근에서 상대론적 입자 Z에 의해 가열되고 가속된 물질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파 은하가 천체 물리학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인 이유입니다. 전파 은하는 초질량 블랙홀 주변에서 물질이 축적되는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또한 이러한 우주 틈새가 은하와 우주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블랙홀에 대해 말하자면 알키오네아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생각만큼 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알시온의 항성 질량과 초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이전에 발견된 다른 거대 전파 은하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100배 더 거대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은하에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큰 블랙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은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초대형 타원 은하, 즉 아웰 85성단에서 가장 밝은 은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홀름 15A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보다 약 3배 더 큰 이 먼 사초는 그 중심에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세계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질량 블랙홀입니다. 400억 태양 질량 말이죠. 관련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거의 800배에 달하죠. 이는 우리 은하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까지의 거리의
만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성, 별, 은하, 심지어 거대 블랙홀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별들이 함께 모여 성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은하도 은하단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은하들은 우주 거미줄을 따라 얽혀서 엄청난 크기의 복잡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를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뤄진 수많은 우주섬들이 거대한 우주 퍼즐 조각처럼 한데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슈퍼 클러스터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 은하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우주 구조입니다. 그리고 성단 자체는 그룹이며 때론 최대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초은하단은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은하단이 모여 거대한 크기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우주는 천문학적 측정 단위인 메가파섹에 달하며 이는 300만 광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중력은 이러한 천문학적 구조의 원동력이자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력은 은하단을 서로 끌어당겨 시공간을 가로질러 펼쳐지는 작고 거대한 전체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모든 모양과 크기의 은하가 공존하며 가스와 별을 교환하고 중력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슈퍼 클러스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은하단을 궤도에 끌어들이며 계속 모입니다. 또한 다른 초은하단과의 충돌을 통해 진화하여 매우 복잡한 우주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은하단의 발견과 연구는 우주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의 물질 분포와 시간에 따른 은하의 진화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 거대한 구조의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호기심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슈퍼 클러스터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니케아 성단입니다. 라니아케라는 이름은 천상의 광대함을 뜻하는 하와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조물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절한 이름입니다. 라니아케아는 지름이 약 5억 광년에 달하는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계의 거의 5,00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라니아케아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 걸쳐 있는 개별 은하단의 거대한 집합체인 초은하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활함의 중심에는 무한한 해변의 가장자리에 모래알처럼 떠있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빛의 점들은 수십억 개의 별, 행성, 가스, 먼지를 나타냅니다. 이곳에서 보면 라니아케아는 화려한 별자리처럼 보이며 그 윤곽은 은하를 구성하는 은하들의 움직임과 매력에 의해 정의됩니다. 라니아케아의 내부는 은하 필라멘트, 밀집된 성단, 광활한 공허의 복잡한 집합체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사실 은하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이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우주의 고속도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력의 사슬에 의해 각 참여자가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우주의 춤과도 같습니다. 독특한 나선형을 가진 은하수와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천여자리 초은하에 속하는 은하단인 로컬 그룹의 일부로 라니아케아에 속해 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광활한 우주에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페르세우스, 페가수스 초은하단과 같은 인접한 다른 초은하단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주적 규모에서 우주의 진화 지형을 형성하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과학자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초은하단을 연구함으로써 빅뱅 이후 물질이 어떻게 응집되었는지,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라니아케아는 단순한 은하단의
초은하단이 아닙니다. 우주 진화의 증인이며 우주에 대한 이해의 이정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집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라니아케아 은하 자체가 수많은 슈퍼 클러스터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4%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천상의 광대함은 실제로 중력에 의해 조율되는 영원한 천상의 춤 속에서 다른 초은하단과 연결되어 더 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